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어지러운 주식시장 속에서 진정한 물건 찾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대물 세 분이신데요. T레이더 서울 서부 강사 이경민 PB,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 이범상 대리,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 송원준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번의 황금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9월, 10월까지 우리가 또 꼭 잡고 한번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예, 아주 알뜰하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경민 PB님? 네. 이번 연휴에는 좀 아기와 함께 그냥 친척 집에도 가고 시댁도 가고 좀 이랬던 그런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우리는 휴일이 없어요, 사실. 아기 있는 집은. 이범상 대리님은 또 달콤한 신혼이시니까 네.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전 이번 연휴가 결혼기념일이었어가지고 사실 지금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여행 떠나셨나요? 네, 목요일날 휴가 내고 이제 연애할 때 데이트했던 뿌띠 프랑스라고 가평 갔다 왔어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용인에 농촌 테마파크라는 곳을 어제 갔다 왔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저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까우신 분들, 저 집에서 1시간 10분 만에 갔거든요. 거리도 가깝고 좋더라고요. 송원준 대리님 오늘 또 대신 대타 방송으로 자리를 채워주시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쉬었고 그냥 그중에 하루 아기 데리고 야구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시끄러워서 애가 좀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해서 좀 재밌게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또 야구장 나들이까지 해주셨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대물이 여러분을 찾아왔을까요? 먼저 시장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은 22 효과로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 원화 강세 부담 때문에 하락으로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1990선, 또 게임주와 건설주가 반등했지만 삼성그룹 관련주가 오늘 하락했죠. 업종 테마 보시죠.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자동차 유동 인구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면서 정유 업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행 등으로 소비자들의 자동차 이용이 많아지면 휘발유 경유와 함께 윤활유까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특히 미국인들의 자동차 보유 대수와 거리를 고려하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정제 마진 강세가 5월 말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지난 1분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정제 마진이 개선됐다며 글로벌 테이퍼링 영향으로 크게 악화됐던 시황이 회복 추세에 있어 정제 마진 강세는 여름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의 상승세와 더불어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수혜를 입을 기업은 있는지, 투자를 위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자, 드라이빙 시즌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주식시장의 대물이 또 살아 숨쉬고 있는지 세 분과 열심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차트부터 알아봐야죠. 이경민 PB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우선 제가 가져온 거는 유가 흐름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하고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의 흐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차트로 나오고 있죠. 예, 이쪽 보시면 빨간색이 WTI고
까만색이 두바이유입니다. 그리고 녹색선이 브렌트유인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작년 그 7월 달에 그 WTI하고 두바이유하고 역전되는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정유주들의 그 하락이 멈췄었고, 하락의 반등권이 나오고 있다가 다시 그 WTI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이 정유주의 하락이 다시 한번 있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WTI 쪽을 쓰지 않고 두바이유를 쓰다 보니까 두바이유 쪽에 좀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 WTI보다는 두바이유가 훨씬 더 비싸고 좀 좋은 그런 원유인데, 지금은 조금 궁극적인 이유나 이런 이슈로 WTI보다 많이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그 마진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쪽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뭐 중국의 그 월간 정유 제품 순수입량에 대한 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중국이 그 정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비를 하던 업체 그 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소비하던 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소비가 끝나고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유주엔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뭐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여행객들이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행을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도 유가 상승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엔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네.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유가의 추세를 봤을 때도 특별하게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부분이 없고, 또 중국 같은 경우 수입에서 수출이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네, 부분. 유가 쪽은 아무래도 WTI하고 두바이유의 그 스프레드가 좁아진다던가 아니면 네네.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라이빙 시즌에 수혜가 없겠네요, 정유주는. 그렇죠. 당분간 그렇게 조금 전망이 된다는 부분들 차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두 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범상 대리님은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일단 엑소모빌 주가 차트하고 이제 WTI 유가 흐름 차트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드라이빙 시즌만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진 않는데요. 보통 썸머랠리랑 같이 이어집니다. 네, 썸머랠리라는 거는 보통 이제 통념적으로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그 휴가를 갈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가 뭐 되게 짧잖아요. 뭐 하루 이틀 써서 주말 껴갖고 가고 이게 다인데, 선진국은 다르더라고요. 선진국은 뭐 한 2주, 3주, 뭐 길게는 네. 한 달까지도 휴가를 가더라고요. 네. 펀드 매니저들은 특히나 거기서는 굉장히 고위 직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갈 때 보통 주식을 사놓고 가기 때문에 그 시기엔 주가가 오른다 하는 의미로 이제 썸머랠리라는 이름이 붙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 드라이빙 시즌은 썸머랠리랑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 차트를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그 썸머랠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엑소모빌도 그렇고 WTI 유가 흐름도 그렇고 이 그 드라이빙 시즌에는 주가가 상승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네. 차트에서는 올해도 그럴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저의 토픽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드라이빙 시즌이라든가 라마단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금 뭐 3개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이게 그 스타 차트에서는 3년치밖에 안 나와서 이런 거고, 과거 데이터까지 다 합산해서 보면은 그 80%인가 할 정도로 이 드라이빙 시즌에는 그 엑슨모빌이라든가 WTI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초록선으로 제가 박스권을 좀 표시해 놨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가 오늘의 이제 저의 토픽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 라마단 이슈 등으로 원유가 잠깐 오르진 않을까 싶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빠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라이빙 시즌, 서머랠리 뗄래야 뗄 수가 없군요. 네, 펀드 매니저들, 선진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그 주식을 사고 휴가 가도 주식을 안 보나 봐요. 우리처럼 또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냥 사놓고 이제 갔다 와서 파는 거죠. 네. 예, 그게 바로 서머랠리의 의미인데요. 자,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하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글쎄요. 또 그 드라이빙 시즌 내내 상승까지도 조금은 물음표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송원준 대리님은 어떤 차트 가지고 오셨나요? 예, 먼저 드라이빙 시즌하고 가장 핵심적인 결국에는 유가 아니면 석유 화학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네. 가장 먼저는 월별 유가랑 환율 추이, 그다음에 복합 정제 마진과 수정 정제 마진 그런 관련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환율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환이 지금 $1 환율이 1,016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4월, 3월 말부터 원화 강세가 좀 계속되면서 1,050원이 넘던 이제 환율이 1,020원, 1,010원까지도 지금 내려가 있고, 뭐 일부 예측으로는 1,000원도 깨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 중심이고,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또 수입을 할 때 달러 베이스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원화 강세라고 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외화 부채가 좀 오히려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좀 좋아진다는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환율에다가 그 당장의 달러 가격,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원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는 이전의 원유 가격이랑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러니까 원화 강세 시기에는 뭐 매출은 적게 잡히고 원가는 많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 정유주나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고 원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가장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의 모든 정유의 수입은 다 두바이유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 뭐 배럴당 뭐 $105 수준에서 큰 폭으로 바뀌진 않고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00 위네요. $100 위긴 한데, 네. 뭐 결국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셰일가스 때문에 뭐 WTI 유가 같은 경우 조금 하락하는 면도 좀 보이긴 하지만, 국내 입장에서는 셰일가스의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져온 차트는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정유사들이 뭐 원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이제 제품화하고 나면 원가와 그 매출 가격과 매출 됐을 때 판매가를 해서 이제 스프레드를 보게 되는데, 일단 정제 마진이라는 게 지금 배럴당 뭐 이번 분기에는 $8.2, 지난 분기에는 $8.3로, 그리고 작년에는 $7.3로 작년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단순 정제 마진은 높은 편이거든요.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근데 지금 원화 강세가 되면서 배럴당 지금 수정 정제 마진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 이번 분기에는 배럴당 6,100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작년 분기에는 오히려 8,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정유 업체들은 그러니까 표면상 달러 베이스로는 크게 흑자를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지만, 원화 강세로 인한 실질적인 이제 2분기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화 강세가 어디에 영향을 줘서 그렇게 실적으로 결국에는 이 달러를,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할 때도 더 비싸게 원화로 계산이 되는 거고, 달러로 계산해야 돼서. 예, 그리고 네. 매출할 때는 반대로 이미 1분기에 매출했던 걸 2분기에 환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네네. 또 손해보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아이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아이고, 네. 특히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 3년간 계속 내리막길이었고요. 그래서 네.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총상으로 한 40% 이상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가총액상으로는 40%까지 하락이 돼 있다. 아까 라마단 얘기를 이범상 대리님 해주셨나요? 스쳐 지나가서 뭔가 했는데 예. 이슬람의 최대 명절이군요. 예. 이게 또 예. 겹치는 시기군요. 예. 라마단. 이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또 중동 지역에서 재고를 확보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정유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드라이빙 시즌 관련해서 뭐 자동차 이런 쪽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유주가 일단 뭐 많은 얘기가 됐으니까 관심이 이쪽으로 드라이빙 시즌에는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유가 전망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경민 PB님. 예. 우선 뭐 앞서서 준비했던 중국의 그 순수입량이 지금은 그 수출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하고요. 네. 소비구조 변화 및 대체자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서 저희 송원준 대리님. 네, 송원준 대리님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예, 그런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마진하고 뭐 수정 정제마진 이쪽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제마진이라고 하는 건 원유에서 나프타나 뭐 LPG 그리고 벙커CU 등유 이런 쪽으로 일단 정제할 때 그 발생된 마진이고요. 우리나라 쪽에서 이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크랙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벙커CU를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이거를 돈이 되는 뭐 휘발유나 경유, 등유 등으로 재가공을 하는 부분인데, 고도화율이 높다라고 판단이
고도화율이 높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쪽에 돈 되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사들 대부분은 뭐 정제 마진보다는 크랙 마진 쪽에서 조금 많이 수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뭐 수정이나 복합 마진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을 두 개를 합쳐서 얼만큼 마진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크랙 마진으로 봤을 때는 정유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SO율이 제일 높아요. 크랙 마진, 예. 크랙 마진이? 그러니까 그게 고도화 설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도화되어 예. 있느냐에 따라서 예. 마진이 이제 달라지는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화 설비율이 한 70% 이상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0% 이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SO율이 제일 높은데 한 33%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대략 그 정도. 해외 대비해서는 예, 조금 굉장히 낮은 부족하네요. 편이죠. 예. 근데 예. 더 문제가 되는 건 중동에 새로 생긴 그 석화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도화율이 굉장히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쪽 정유업체 쪽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유가 이야기 하다가 좀 이렇게까지 흘러 들어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5월달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6월달, 7월달 아까 말씀하신 그 라마단 기간에 따라서 원유 공급적인 측면은 좀 많이 타이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가는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뭐 4분기에 뭐 슈퍼 엘니뇨나 저희 한번 다뤘었죠.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난방 수요나 이런 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조금 더 안 좋을 거다. 일단 3분기에는 좋지만 4분기는 안 좋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정유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윤활유 사업 같은 경우 고부가 가치 사업을 좀 발전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요. 정유주 또 유가 직접적인 연관은 이쪽에서 조금 더 찾아봐야 될까. 너무 소외됐거든요. 정유주가 소외돼도 반등을 못 줘요. 절대로. 예, 네, 유가 굉장히 전망 힘들죠. 해주시죠. 이광상 대리님. 저는 유가는 일단 네. 지금 달러 인덱스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가는? 예, 예.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좀 차트를 좋아해갖고 차트를 좀 많이 갖고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그 유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현재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박스권이고 단계적으로는 이제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상승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 상승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상승은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네. 달러 인덱스 상승은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유가는 계속 하락으로 갈 거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이고요. 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원유 재고량 추이입니다. 과거 5년간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쌓아놓은 재고를 통해서 예. 수출한다고요? 이것 또한 네. 유가 하락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죠. 다만 여기 변수는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리비아 이쪽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던가 6월 25일에 이제 그 리비아 총선이 있죠. 리비아 총선이 있는데 여기서 내전이 종결되지 않는다면은 유가 급등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희망적인 부분은 만약에 미국이 이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펙에서 원유 감산을 실시해갖고 이제 큰 하락은 아마 막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원유 그 수출 얘기가 나오면은 물론 단계적으로는 좀 유가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 또 원유는 오펙이 쥐락펴락하는 걸로. 그렇죠. 예. 갑이죠. 감산으로까지. 근데 송원준 대리님은 유가 전망에 있어서 어떤 변수를 보시죠? 일단 유가 자체는 뭐 거의 공급이나 수요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정이 되는 네. 상황인데 뭐 일단 수요 자체는 뭐 올 1분기에 약 하루당 거의 110만 배럴 정도 수요가 있었지만 뭐 2분기부터는 150만 배럴로 조금 수요는 늘어난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 공급에 있어서 뭐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 특히 석유화학 쪽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설비 점검을 많이 하면서 뭐 셧다운을 하고 몇 달간 뭐 정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도 좀 줄고 해서 뭐 2분기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석유의 소비 자체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이 소비를 해줘야 유가가 올라갈 텐데 네. 아직까지는 경기 뭐 회복에 대한 전망은 다들 있지만 뭐 우리가 체감하거나 수치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셰일가스가 미치는 영향도 클까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 원유에 대한 수입이 과거보다 셰일가스를 본격 생산하기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줄고 오히려 순수출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게 일단 유가 자체에는 약세를 만드는 요인이고요. 거기다 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중국 자체도 지금은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식었고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식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가 자체가 단기간 내에 뭐 그런 글로벌 뭐 중동 전쟁이나 뭐 그런 이슈들이 없다고 하면 네.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드라이빙 시즌 경기와도 정말 밀접한 영향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수혜가 드라이빙 시즌의 수혜가 국내에 있을까? 투자 접근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이경민 PB님. 예, 우선은 그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유주들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 ELS 낙인으로 좀 과도하게 그 정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최근에 보면 뭐 SOL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거래 대금의 40% 이상의 뭐 공매도가 나온 날도 있을 정도로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쇼커버링 정도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언제요? 지금? 예, 지금 시점입니다. 아, 지금? 예,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나올 수 있는 낙인 가격은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네. 조금 남아있긴 한데, SOL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나온 것 같고, 공매도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정유주 쪽에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WTI고 그 두바이유의 스프레드가 좁아진다던가 아니면 이게 역전돼서 WTI가 더 높아지는 시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정유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WTI와 두바이유의 스프레드를 보면서 접근할 시점, 정유주 같은 경우 접근할 시점을 저울질할 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범상 대리님은 드라이빙 시즌의 직접적인 수혜 우리 쪽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직접적인 수혜의 업종은 저는 좀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환율 차트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송원준 대리님께서 환율 중요한 부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사실 드라이빙 시즌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일 먼저 정유주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정유주는 좀 연으로 봤을 때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연초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 보통 뭐 연말 연초 되면은 뭐 코스피 3,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장밋빛 희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잠깐 주가가 오르는 듯 하다가 이제 중국 춘절 이후로 중국 경기 지표가 이제 기대치 하회하고 그리고 주요 석가업체들 실적 또한 YOY로 이제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이제 보통인데 이런 하락이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에는 보통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앞부분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라마단 이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유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제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정제 마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제 마진이 좋아지려면 사실 원유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제하는 휘발유라든가 경유 가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쪽 가격을 같이 보시면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뭘 사야 되냐 물어보면은 사실 막상 떠오르는 종목이라든가 업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정유주가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예. 그래요. 지금 괜히 샀다가 추격 매수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들이실 것 같아요. 예, 뭐든지 간에. 하지만 또 안 좋은 쪽은 샀다가 계속 그냥 정유주 같은 경우도 계속 그동안 소외 많이 되셨잖아요. 시청자분들,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하지만 지금 드라이빙 시즌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대물이 돼야 될 텐데, 송원준 대리님. 일단은 이 드라이빙 시즌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일단 말씀해 드라이빙 시즌 자체가 예. 국내보다는 미국 쪽 관련된 그런 컨셉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네. 국내랑은 솔직히 직접적인 연관은 저는 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이 정유주들을 좀 그래도 이제 괜찮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고 3년간 계속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안 좋긴 했지만 여전히 단기순이익은 그러니까 흑자는 나는 구조이고 만약에 또 여기는 또 장치 산업이고 레버리지가 좀 큰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호전이 되거나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더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땐 또 그
그만큼 또 회복력도 빠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 거고요. 네.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PBR 대비 한 0.7배로 자산 가치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일단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회사의 뭐 부도나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고 매년 배당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뭐 배당이 과거보다는 적게 나오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뭐 장기 투자 연말 배당까지 고려하신다면 최소 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뭐 정유주 쪽은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배당 얼마나 주죠? 지금 SO일 같은 경우에 올해 880원 정도 배당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과거에 한 3,000원씩 하다가 네, 과거 진짜 많이 줬었는데 배당 그게 이제 또 최대 많이 주주가 줄긴 줄었네요. 또 아람코라고 그게. 사우디 이게 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외화 유출 관련된 이슈도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초대 주주가 유지돼 있어요? 지금도 아람코가 최대 주주고요. 네. 이제 또 지금 이제 한진그룹이 SO일 같은 경우에는 한 20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한진중공업을 다시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한 3천만 주를 이제 매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최대 주주인 아람코랑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배당 성향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배당하니까 한국쇠석유 생각나는데 상관없나요? 정유주 드라이빙 시즌과 상관없습니까? 일단은 그만하죠. 예. 뭐 하는 데죠? 찾아봐야 되겠네요. 한국석유하고 네. 한국수자석유 같은 부분이 배당주로서 고배당주죠.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진짜 지난해에 참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라이빙 시즌 과연 대물일까? 여름 한철을 공략할 만한 대물이 되더라도 지금 진짜 매매하실 종목이 없으시다면 이쪽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물일까요? 이경민 교수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쪽 부분은 뭐 한 드라이빙 시즌 5월 말부터 6월 달 그리고 라마단이 끝나는 한 7월 중순 정도로 해서 한 7월 초까지만 뭐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월 초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예, 짧은 매매로 한번 공략해 볼까요? 잠시 종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범생 대리님, 대물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대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살 게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산다면 정유주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 2분기부터 정제 마진 좋아지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괜찮아질 거니까 자기네 회사 주식 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가 했었는데 이제 2분기, 3분기 정제 마진 그리고 PX 마진 같은 거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하나 갖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정유주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각을 달리 해봤어요. 천연가스 쪽으로 좀 눈을 돌려봤거든요. 일단 이쪽은 대물입니까? 저는 대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추천 종목도 이쪽으로 갖고 나왔는데 일단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2월에서 3월쯤에 천연가스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미국 한파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진짜 급등하면서 원래 3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던 게 6달러까지 움직였거든요, 단위당.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이제 미국의 ECC 업체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ECC 업체가 뭔지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현재도 이 천연가스 재고량이 이 차트 보시면은 과거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NCC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NCC가 뭐고 ECC가 뭐냐면은 NCC는 이제 원유에서 정제를 통해서 나온 나프타에서 이제 에틸렌을 생산을 하고요. 이 에틸렌은 또 그 P라든가 PVC, 부타디엔 등 석화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석화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제 석화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에틸렌인데 ECC는 반대로 원유가 아니고 그 천연가스에서 이 에틸렌을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NCC 업체들이 ECC에 비해서 원료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한파라든가 전력 수요 때문에 이제 폭증을 했고 천연가스 수요량이 게다가 천연가스 재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ECC 업계가 좀 미국 쪽이거든요. ECC 업계는 이쪽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NCC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 NCC 업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네네. 또 대환유한 이 정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또 천연가스 그 생산지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매장량에 대한 전망도 좀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현재 이제 4.5달러 단위당 4.5
4.5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추천 종목도 이런 쪽으로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더 손쉽게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 관련해서 이쪽 천연가스로 에틸렌을 추출하는 게 ECC인데 이쪽이 좀 마진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반사이익으로 NCC가 좋아질 수 있다. 예. 네, 자 그러면 송원준 대리님은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대물인가요? 일단 저도 뭐 대물로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계절주라고 해서 뭐 장마 테마나 한여름 테마로 해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항상 뭐 빙과류 업체들 아니면 뭐 냉방기 업체들 아니면은 제습기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좋았었는데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정유주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011년부터 계속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의 주가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 3, 4, 5 거의 6월까지 주가가 안 좋고 상대적으로 8월, 9월, 10월 정도의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정유주를 들어가고 싶으시다고 하면 지금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셔서 뭐 단기적으로 한 10월 정도 그 정도에 뭐 어차피 2분기나 특히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정유주들이 안 좋은 거는 매출의 한 7, 80%는 결국엔 정유 부분에서 이제 스프레드 마진 가지고서 크게 이익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2012년부터 계속 정유 부분들은 모든 대형 3사 같은 경우에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흑자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정유주가 단기간 내에 뭐 주도주로 부상을 하거나 옛날만큼 주가가 높게 가기는 좀 어렵지만 대신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중국이나 세계 경기 회복이나 사이클만 맞다고 하면 이제 많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단서가 좀 달아지는 거죠. 예. 작년에도 소재 산업재 중에 중국, 유럽 경기 받쳐주면서 조선, 화학 뭐 이런 쪽이 잘 갔잖아요. 철강은 조금 못했던 것 같고 올해 차라리 좋았던 것 같고 그 중에서 화학 중에서도 정유주가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된다면 갈 수 있다. 가볍기는 오히려 단순 화학주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화학주가 가고 나면 그 뒤로 정유주가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 주가가 지금 이제 거의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LG화학주들이 강하다고 하면 그 이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실적이 괜찮다라는 시장의 확신이 든다고 하면 정유주도 그만큼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드라이빙 시즌 어떤 각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대물을 잘 골라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키워드 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름철 휘발유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면서 국내 수출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월간 기준 사상 두 번째로 높은 503달러를 기록하면서 3년 가까이 5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수출 물량이 박스권 돌파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 도래와 함께 주목되는 대목은 바로 정유주의 실적과 주가 반등 여부입니다. 드라이빙 시즌이라면 자동차도 빠질 수 없겠죠. 자동차 수출 증가 폭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빙 시즌은 경제학적으로 미국의 여름을 가리킵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에서 9월 첫째 월요일인 노동절까지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올해 드라이빙 시즌, 서머랠리 그 어떤 이름으로든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지 계속 논의되겠죠? 자, 오늘 세 분의 대물 종목, 자, 베스트 3 세 가지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원준 대리는 1위 SK이노베이션, 2위 S-오일, 3위 GS, 이범상 대리는 1위 대한유화, 2위는 LG화학, 3위는 S-오일, 이경민 PB가 1위 한국 페로렐, 2위가 한국 앵커유전, 3위가 S-오일, 맞죠? 예, 자. 세 분 모두 S-오일을 가지고 와주셨고요. 1위는 다 다른 종목으로 S-오일이 아닌 S-오일 대신 다른 종목들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1위부터 결정해 볼까요? 예. 제가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한국 패러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유전 펀드입니다. 이 특정 종목이 아니라 미국 네. 텍사스에 위치한 그 패러렐 육상 유전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선은 그 유전 펀드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엄청 높을 거다 이런 부분은 조금 뭐 보여지진 않고 있고, 내부적인 수익률로는 약 10% 정도, 연으로 1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에 의해서 뭐 이쪽 주가, 상장된 주가도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다만 거래량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좀 유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배당 시 그 원금도 같이 분할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은행보다는 분명히 좀 나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정유주 매매하거나 이럴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또 잘못하면 또 크게 물려서 뭐 또 오랜 기간 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정유주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차라리 유전 펀드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안전한 이런 투자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향에 맞는 시청자분들이라면 투자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신선한 유전 펀드 한국 패러렐이란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럼 뭐 은행 금리보다 좋은 정도라면 한 뭐 4,000원 돌파하면 팔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4,000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네. 주가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그 주기적으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어느 주기 정도? 뭐, 지금 한국 패러렐이 6개월 단위로 아마 6개월 배당이 단위로요? 나올 거고요. 예. 앵커 유전 같은 경우가 3개월 단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 네. 2위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아, 예. 3개월 단위로 배당을 준다. 그런데 왜 2위인가요? 더 자주 주는데 1위 주시지. 일단 앵커 유전 펀드는 예. 그 육상 부분이 아니라 그 해상 쪽에 있는 그 유전 펀드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그 허리케인으로 그 많이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수리하고 복구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었고, 파이프라인 누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하는 그런 보수적인 접근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었고요. 배당만 생각하면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당하고 원금하고 일정 부분 나눠서 같이 드리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더 많이 드리는 거고, 이익이 네네. 적게 나면 아. 그만큼 좀 더 적은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앵커 유전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좀 많이 망가졌었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는 일정 부분 반영은 됐지만, 예, 뭐 정상화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한국 패러렐을 일단 1위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 예, 생각 저는 어떠세요? 지금 드라이빙 시즌 관련해서 뭐 범위를 넓히면은 정유주, 화학주까지 엄청나게 넓힐 수가 있는데 네. 좀 단순하게 접근하자고 해서 저는 순전하게 정유주 내에 있는 업종 3개만 가지고서 저는 1, 2, 3위 순위를 뽑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주가 수익률 자체는 당분간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저는 그나마 정유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지금 현재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SK 이노베이션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뭐 제일 매출도 크고요. 국내 뭐 주유소 관련된 국내 점유율도 과거에는 한 50% 정도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좀 30%, 20% 후반까지도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내 정유주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고요. 뭐 지금 국민연금이 대략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밑으로는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 나온 건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사빅이랑 같이 합작 범위를 통해서 이제 신규 폴리에틸렌 공장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물론 지금 PX 마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좀 솔직히 공장을 지금 시점에서 짓는다는 거는 뭐 평범한 생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과거부터 따라보면 항상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증설을 한 업체들이 그 업황이 개선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당장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억 정도에서 3,600억 정도가 이제 공장 건립에 뭐 자본금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게 당장은 당분간은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단 어차피 지금 1,800억은 그렇게 투자 규모,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의 매출이나 자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뒤에 이제 SOE도 말씀드리겠지만 SOE는 더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 뭐 일단은 그렇군요. 이거 예.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자체가 SK 네. 이노베이션이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100%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상용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빅이라는 업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뭐 폴리에틸렌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는 그런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SK 자체의 뭐 로열티나 아니면은 그 뭐 네이밍 그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로 이제 최근에 셰일가스 관련해서 광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셰일가스에 대한 거는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전망 자체도 좋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유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범상 대리님은요? 저는 먼저 이제 한국 패러리를 잘 몰랐던 건데 개념을 좀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해서 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추천 종목이 대한유화인데, 대한유화 아까 이 전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NCC랑 ECC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NCC 업체 중에 하나고, 얘네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합성수지 하는 회사고, 하반기부터는 MEG가 뭐냐면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모노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MEG라는 거를 이제 신규 가동이 들어갑니다. 하반기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연간 20만 톤의 생산 규모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 MEG라는 게 굉장히 마진이 높은 제품이에요. 게다가 이제 3분기부터 4분기까지가 성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는 주가가 쌉니다. 지금 시총이 4,300억 수준인데 올해 순이익단에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퍼 한 8배에서 9배 사이인데, 보통 화학주가 고퍼주예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퍼가 12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종 업종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종가가 68,600원인데 네. 올해 말에는 8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유하는 종목으로 그래도 NCC와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ECC 대비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을 놓고 투자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네. 가지고 와주셨네요. 이 MEG라는 게 사실 네.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자동차 그 구동액에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여서 이쪽에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레포트도 이쪽을 겨냥해서 많이 나왔고요. 예. 자, 증권사들은 드라이빙 시즌 관련해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증시가 박스권에 묶여있는 이유도 수출이 박스권에 묶여있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그래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그때 코스피는 반드시 경기를 뒷받침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이번 드라이빙 시즌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세 분은 기대 안 하세요? 일단 증권사 전망은 안 믿습니다. 아니, 증권사 다니시는 분이. 전 저를 믿지 증권사를 믿진 않아요. 참고할 뿐. 네. 네. 차트도 증권사 차트를 가지고 와주셨지만 다만 참고할 뿐 믿지는 네. 않는다. 그러니까 예. 애널리스트 자료 믿는 것만 자체로는 가져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네. 목표 주가라는 걸 100% 신뢰하는 뭐 증권사 직원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브리핑을 받고 매수를 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사고 파는지, 그리고 올 여름에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일단 지금 자체로는 워낙 강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대신 그 워낙 그러니까 수출 감소 부분이 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저는 크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은 항상 계속 보면은 뭐 워낙 강세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네. 그렇게까지 실적이 뭐 어닝 쇼크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하실 거예요. 예. 살펴보면 뭐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그 전일 22에서 좀 단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책적인 효과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8월에서 10월달 정도에 뭐 제일 크게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오늘 나온 뭐 증권 레포트를 좀 살펴보면 그 유럽 쪽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한번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네.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 예, 중요한 건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드라이빙 시즌 관련해서 자, 나머지 송 대리님, 이 대리님은 어떤 가능성에 어느 정도 베팅은 해주셨어요. 물론 가격이 싼 종목들 가운데서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는가. 송 대리님은 증설 했던 부분 말씀해 주셨고, 이 대리님은 NCC의 반사이익, 그 네. 폭이 얼마나 될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판단 배제하고 가지고 와주신 네, 유전 펀드까지. 자, 그럼 어떤 종목 1위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 드라이빙 시즌 관련해서 어떤 가능성에 베팅을 해서 그만큼 확신이 있으셔서 가지고 와주셨지만
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것부터 결정할게요. 솔직히 제가 네. 만약에 화학주까지 범위를 넓혀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저도 분명히 대한유화 쪽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워낙 네. 일단 몸집도 작고요. 주가의 움직임도 빠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화학 업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주가도 셌고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대한유화를 1위로 올렸으면 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보다 대환유화 같은 종목을 네. 뭐 말씀하셨듯이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겠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그나마 정유 화학 업종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네. 종목은 대한유화 같습니다. 네, 이대리님은 스스로 1위로 네, 저는 근데 대한유화를 1위로 네.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이경민 PD님 말씀하신 한국 패러렐 들어보니까 네. 포트에는 담아볼 만한 주식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이렇게 배당 쪽이랑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는 게 예, 지금 포트에서는 좀 꼭 필요한 부분이 드라이빙 아닐까 시즌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배당 배당을 쪽이라든가 생각했을 때. 예,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유주 관련해 갖고 사실 지금 ELS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저도 사실 따로 준비는 안 해놨는데 그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중요한데 왜 준비 안 해주셨어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저희는 걸 증권사 저희가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ELS를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으로 네.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럼 살 부분이 땐가요?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는 사야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싼 건 맞아요. 사야 될 시기냐 아니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싼 건 어렵잖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ELS 네. 낙인 찍은 종목들이 항상 낙인을 절반 이상 찍고 나면 거의 반등을 한 10%에서 20% 단기간에 하거든요. 한 예로 이노베이션도 그러니까 그런 이노베이션이 가능성이 있나요? 3월, 4월 달에 낙인을 많이 찍었고요. 네. 하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SOL 같은 경우도 4월, 5월에 네. 낙인을 많이 찍고 네, 아직 네, 아니, 네. 물론 아직도 낙인 안 찍은 ELS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벌써 6월 말까지 해서 네. 뭐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SOL? SOL도 그렇고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네네. 낙인으로 거의 낙인 걸린 것들은 다 해소가 되거든요. 낙인 물량들은. 그러고 네네네. 나면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은 거의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한 예로 포스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도 낙인 그쵸. 찍고 나서 반등 좀 나왔거든요. 막 꽤 나왔죠. 연속적으로 포스코도 올라가고. 나왔고 지금 네. 뭐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2월, 3월 달 낙인이 엄청나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주가 많이 이 올랐고. 많이 찍었죠. 어. 기본적으로 ELS가 이번 연도에 돌아오려는 게 약 5조 정도 좀 넘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다시 돌아오는 게 전 증권사 통틀어서 한 3조 6천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쪽 네. 부분은 뭐 공모, 사모 부분을 나눈다라고 하면 공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형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물류 부담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고, 예, 내 종목이 알 수 없게 많이 하락을 하고 공매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수급이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예, 코스피 5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면 ELS 물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네. SOL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정유주 중에서 저도 제일 탑픽으로 꼽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확인한 어떻게 바로는 접근할까요, SOL을? 일단 이노베이션이고요. 아, 이노베이션? 예, 저희 송대리님 이노베이션인데 네네. 아니, SOL 세 분 다 똑같이 예. 가지고 와주셨죠. 일단은 뭐 이노베이션은 97,000원 정도의 낙인 물량이 좀 많이 있다라고 아직 남아 있어서 예, 저는 일단 과연 이게 과연 97,000원을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이 네. 아직까지 좀 많이 염두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접근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SOL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공매도 비율이 다른 정유 3사 뭐 GS나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뭐 많이 나와봤자 평균 한 20% 정도 거래되는 그 정도인데, SOL은 희한하게 한 40% 넘고 공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공매도보다 약 한 5% 정도 빠져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반등이 좀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SOL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SOL이 전 거래일에 9일 만에 반등하고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이노베이션 상승하는 거 나왔을 때 SOL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오히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SOL의 문제는 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게 3천만 네, 주거든요. 이게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물론 네. 이게 장 내로 나오기보다는 장외 거래로 뭐 아람코랑 직접 뭐 다이렉트 계약을 해서 네. 나가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아람코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고 한지는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지만 주도권은 아람코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람코는 지금 상황에서 질질 끌면서 최대한 주가가 낮은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아람코가 이거를 산다라는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굳이 위험하게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위 대한유화로 갈까요? 예. 대한유화. 자, 1위는 일단 대한유화로 가고요. 그리고 2위는 포트에 좀 넣어봐도 괜찮다고 또, 송 대리님은 별로 설득이 안 되신 것 같지만. 네. 한국 패러렐. 네. 올리고요. 3위는 진짜 지금 1, 2위 다 뭐 지금 사도 괜찮은 쪽 위주로 또 안정적인 것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투자 지금 시점 괜찮은 것 이렇게 올렸고요. 3위는 어떤 종목 올라갈까요? S51, SK이노베이션. SO일 아닐까요? S51. 이노베이션? 둘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경영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어요. 차트 모양도 GS를 그렇고. 사든 S51을 사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을 아주 거의 사든. 똑같이 가요. 네. 물론 이게 그 안에서 1, 2% 정도 매일매일 등락은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네. 어떤 날은 얘가 대장주고 어떤 날은 다른 애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결국엔 네. 비슷하거든요. 그럼 낙인 물량이 좀 예상되는 SK이노베이션인데 또 한진그룹 네, 매도 물량이 한진그룹 있는. 매도 물량이 예상되는 S51. 이게 SO일 같은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똑같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PX 마진 쪽은 이제 제일 관련 있는 게 SO일이거든요. 그러니까 PX 마진 보면서 PX 마진 덜 좋아진다 하면 SK이노베이션일 것 같고 PX 마진이 많이 좋아진다 하면 SO일일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SK 저는 PX 마진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지금 좋게 올해 보는 네. 지금 PX 관련된 신규 증설이 한 300만 톤 정도가 국내에서만 있어요. 네. SK가 한 200만 톤, 그다음에 현대올백가 100만 톤 정도가 지금 상반기부터 가을까지 해서 증설이 되고 나면 PX 마진이 국내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워낙 그럼 LG화학 갈까요? 아니면 한국 앵커 유전도 있고. 자, 이제 딱 결정해 주시죠. 어떤 걸 갈까요? 저는 LG화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LG화학 갈까요? 지금도 그렇고. 네. 뭐를 선택해야 될지 참 3위 5위 어렵네요. 결정하기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더 뭐 선택하기 그러니까 좀 저점에 어려운 거. 잡으면 좋죠. S51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반등 나오기 직전에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더 빠질까 우려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딱 결정할게요. 광고 나가야죠, 우리. 이노베이션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전성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저희가 3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드라이빙 시즌 정리하겠습니다. 대물 1위는 대한유화고요. 2위는 한국 패러렐, 3위 SK이노베이션입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